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딜리리움 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망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망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라스, 케마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동시에 적절하게 치료가 들어가는 환경적인 중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망의 정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병동에서 또는 ICU에서 선망이 고령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선망이 있는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정말 선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이 선망이 정말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망의 정의에 대해서 미국 정신의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 짧은 간격에 나타나고 하루의 코스에서도 플럭체이션을 보이고 있는 인지 기능과 의식의 장애를 동반한 경우들을 선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선망은 급성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고 하루에서도 이 멘탈 스테이터스가 플럭체이션을 보이는 경우들, 이런 멘탈 스테이터스의 변화들에 주의력 결핍이 있고 의식 수준의 변화가 동반이 되고 비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할루시네이션이나 딜루전, 일루전과 같은 소견들이 보이고 있었을 때를 선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정의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정의에 따라서 뒤에 선망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케마이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6가지 카테고리들을 꼭 기억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선망의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선망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뚜렷하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패소피지올로지보다는 실제적으로 선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고령일수록 고혈압이 있거나 기저에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든지 디프레션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들, 또는 환자의 메디칼 일리스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기교호흡을 하는 경우들,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경 자체가 고립이 돼 있고 낮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자체도 환자에게 선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자에게 사용하는 세데이티브나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들, 그 다음에 환자에게 꽂고 있는 여러 가지 카테터들,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선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내려오게 되면은 기계환기 호흡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묶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 옆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퓨전 펌프들이 다양하게 달려 있고 환자가 눈을 뜨게 되면은 천장에서는 밝은 빛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지만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환자의 선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망의 유병률은 여러 연구마다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에서 20에서 80% 정도로 다양한 빈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20%에서 8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지만 이의 원인들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선망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툴의 차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고 세데이션을 각 병원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병률의 차이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데이션이 깊게 유지가 된다면 실제 선망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라이트 세데이션을 할수록 선망이 더 높게 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환자들에선 선망의 빈도가 낮지만 기계 환기 호흡을 하는 환자들에선 선망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병원에서도 이 선망의 외과계 중환자실 입실하는 환자들에서 선망의 발생률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250명의 환자들을 6개월 동안 분석을 하였었고 20%의 환자들에서 선망이 발생을 하였고 이 중에 대부분이 초기 1일에서 3일째 선망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망을 유발하는 리스크 팩터들을 분석을 하였을 때 고령일수록 다른 ICU에서 SICU로 옮기는 경우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개방병실에 있다든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들, 환자가 쇼크가 있는 경우들에 높은 빈도로 선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런 환자의 선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세데이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라스나 사스와 같은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환자가 선망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는 캠 ICU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세데이션 정도는 라스 스코어를 통해서, 선망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들은 캠 ICU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라스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영어로 써 있지만 환자가 딥세데이션이 될수록 마이너스 5점, 환자가 아지테이션을 보이고 과격한 행동을 할수록 플러스 점수로 주게 됩니다.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흥분된 상태들을 이렇게 플러스 점수로 주게 되겠고, 환자가 세데이션이 점차 진행이 될수록 마이너스 소견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는 것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의 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면 환자가 선망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평가 툴을 캠 ICU라고 하게 됩니다. 이 캠 ICU는 앞에서 정의했던 선망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한 내용들입니다. 이 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내용들이고, 실제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캠 ICU를 평가하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가 있거나 하루에도 플럭추에이션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면 환자에게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아랑 글자에 손을 쥐도록 하게 되겠고, 다른 가, 나, 아, 사와 같이 여러 가지 비슷한 글자들을 얘기했을 때 환자가 아에서 정확하게 손을 쥐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겠고, 이 10점 중에 7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에는 환자의 의식 정도의 변화를 평가하고 비체계적인 사고가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지, 나뭇잎이 물 위에 뜰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지만 비체계적인 사고가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에 이 환자에게는 선망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의 특성들을 통해서 캠 ICU를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의식 수준의 급성의 변화, 플럭추에이션이 동반되고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경우에 환자의 의식 수준이 변화하고 또는 비체계적인 사고가 보이는 경우들에 선망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딥세데이션이 되면 이런 캠 ICU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라스 점수는 마이너스 3점 이상부터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선망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하이퍼액티브 딜리리움이라고 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빈도는 5% 이하로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자가 무기력하고 대답하지 않고 기력이 없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하이퍼액티브 딜리리움이라고 하고, 이런 하이퍼액티브한 딜리리움과 하이퍼액티브한 딜리리움이 같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을 믹스드 타입이라고 하게 되며, 이런 두 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선망이 나타났을 때 예후들은 별로 좋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환자가 선망이 있으면서 리스트레인을 하게 되고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더 오래 해야만 되고, 환자가 카테터나 셀프 익스튜베이션과 같은 위험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 환기가 길어질수록 ICU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고 병원에 입실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모탈리티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선망이 발생한 환자들에서는 추후에 좋아져서 퇴원을 한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의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선망이 있던 환자와 선망이 없던 환자의 사망률을 분석을 하였을 때 선망이 있던 환자들에서 3배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망의 날짜들이 길어질수록, 하루가 길어질수록 사망률도 10% 이상씩 증가한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롱텀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끝나고 회복돼서 퇴원했던 환자들에서 3개월과 12개월째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각각 생존자의 3개월째 79%, 1년이 됐을 때에도 70%의 환자에서 인지기능에 장애가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롱텀한 예후에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앞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망에 있던 환자들과 선망이 없던 환자들의 예후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선망이 있던 환자들에선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14일이었고 선망이 없던 환자들은 4일로 열흘가량 더 높게 중환자실에 있었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벤틸레이터 사용 기간도 훨씬 더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망이 있던 환자들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망이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선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우선 약물적인 중재보다는 환경적인 중재, 비약물적인 중재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중재, 비약물적인 중재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환자에게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에 재활을 하여서 환자들을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들 역시 선망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친숙하게 TV를 보여주고 친숙한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이런 친숙한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들 역시도 중요한 환경적인 중재의 부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야간이 되면은 환자에게 잘 수 있게 불을 꺼주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고 적극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것들이 환자가 낮밤이 유지가 되면서 선망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 병원에서도 새벽 2시, 3시에 환자 엑스레이 찍고 체중 재고 체열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다 12시 이전에 끝내거나 5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환자에게 수면 환경들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낮밤을 맞춰주는 것들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면 시간을 보장을 하고 환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조기에 제어를 하는 것들, TV나 음악 같은 것들을 주면서 친숙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환자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중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런 환경적인 중재를 시행을 하였을 때 이런 환경적 중재 시행 전에 선망이 나타났던 기간들이 14일에서 이런 환경적 중재 이후에는 7일 정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선망의 발생 기간들을 줄일 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중환자실의 입실 기간 역시 7일 정도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이런 환경적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선망의 정의에 대해서 6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환자의 의식 수준과 선망을 평가하는 라스와 케마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선망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서는 환경적인 중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계 중환자실 담당 약사 정지혜입니다. 저는 본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의 페디스 프로토콜과 프로토콜 내의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디스는 페인, 아지테이션, 딜리리움, 이모빌리티, 슬립 디스럽션을 의미하며 중환자실에서는 적절한 진통, 진정 수준을 조절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며 수면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중재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드를 사정하고 조절하여 적절한 진정 수준을 유지해야 위닝 및 재활이 가능하고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각각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진정 수준 및 선망을 조절하기 위해 진정제 및 항정신병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2018년 중환자의학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약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통 조절을 위해 펜타닐, 하이드로몰폰, 몰핀, 레미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를 초기 선택 약물로 하되 투여 용량 및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히 IV 아세토아미노펜, 케타민, 네포팜 등의 비마약성 진통제와 신경병증성 통증 여부에 따라서 가바펜틴, 카바마제핀, 프레가발린 등의 약물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만으로 적절한 진정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선망의 원인 약물로 알려진 벤조다이제핀 계열보다는 프로포폴이나 덱스메데토미딘이 선호됩니다.
선망에 대해서는 약물 투여 근거가 부족하여 약물 치료가 권고되지는 않으나 선망으로 인한 불안, 환각, 망상 등의 증상에 할로페리돌, 그다음 비정형 항정신병 약으로 쿼티아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등의 약물들을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멜라토닌이나 덱스메데토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환자의 적응증, 기저질환, 장기부전 여부, 예상 사용기간, 제형, 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세한 약물의 특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만든 본원의 SICU 진정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수준의 목표를 라스 -2에서 0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증도에 따라서 ICU 재원 기간을 예상하여 약물을 선택하는데 48시간 이내 포스트오피로 단기간 재원하고 빠르게 퇴실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진통 조절 필요 시에는 단기간 램펜타닐 베이스로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이 외에 장기 재원이 예상되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혈력학적 상태를 평가하여 혈력학적 상태에 대한 약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펜타닐과 레미펜타닐을, 진정제로는 벤조다이제핀 계열을 피하여 프로포폴과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여하며 특히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서는 진통제로는 펜타닐을 투여하고 진정제로는 케타민을 투여합니다. 덱스메데토미딘보다는 케타민을 투여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약물 시장 용량과 상용량 범위, 용량 조절 단위를 참고하여 라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적절히 용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세데이션이 된 경우에는 50%씩 감량을 시도하되 5일 이상 장기간 세데이션 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금단 현상 및 어큐트 아지테이션 발생에 유의하여 소량씩 감량을 시도합니다. 긴급히 행동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볼루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셋이 빠른 순서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로라제팜, 선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할로페리도를 투여할 수 있는데 선망 유발 약물에 해당하는 미다졸람과 로라제팜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이외에 포스트오피로 IV PCA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는 IV PCA 처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PCA 중단 후 IV 투여로 조절할 것인지, PCA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진통제가 필요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시술이나 드레싱 전에 펜타닐 볼루스 투여로 충분한 통증 조절을 해야 하며 시술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정제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진통진정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핀입니다. 그래서 몰핀은 장기부전이 있는 중환자에서 약물 및 대사체의 축적으로 인한 약효, 지연 및 신경독성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여 본원 SICU 프로토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적 장점을 고려하여 말기암 환자 등에서 혈압 저하나 브론코스파즘 등의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인 펜타닐과 레미펜타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100배 정도 포텐트하고 온셋이 빨라서 타이트레이션에 용이하며 저혈압 부작용 발생이 적습니다. 펜타닐은 간 대사 후에 약효가 없는 대사체로 변환이 되는데 간부전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 대사가 지연돼서 약효가 지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펜타닐은 지속 주입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물 소실 반감기가 증가하여 장기간 투여한 환자에서는 약물이 축적되고 감량 혹은 중단하더라도 약효가 소실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 투여, 급격히 투여했을 때는 체스트월 리지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벤틸레이션 장애가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미펜타닐은 온셋이 굉장히 빠르고 약물이 축적되지 않는 울트라 숏액팅 약물로 약물 투여 중단 후 30분 이내로 약효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사정에 용이하고 장기 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다만 혈압 저하 및 섬액 등의 부작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타민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다양한 리셉터에 작용을 하여 진통 및 진정 효과를 모두 갖습니다. 그래서 온셋과 듀레이션이 짧은 편이고 반감기는 2~3시간 정도 되지만 간 대사 후에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를 생성하고 신장 배설이 되기 때문에 장기 부전이 있는 경우에 약물이 축적되고 약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브론코다일레이션 효과가 있어서 천식 환자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제흡수를 억제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서 다른 세더티브에 비해서 선호될 수 있지만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심근허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할루시네이션, 딜리리움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되며 뇌압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정보는 이 슬라이드 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통제만으로 목표로 하는 진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선망 원인 약물로 알려진 벤조다이제핀 계열보다는 프로포폴,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여합니다. 프로포폴은 진통 효과가 없고 진정 효과만 갖는 약물로 온셋이 빠른 숏액팅 약물이지만 투여 기간이 길어지면 분포 특성상 반감기가 연장되어 약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투여한 경우에는 숏액팅 약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나 호흡 저하 부작용에 유의해야 되고 대두유를 포함한 지방유제 베이스 약물이므로 그로 인한 알러지, 공급되는 열량 등을 고려해야 되고 트리글리세라이드 레벨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부작용으로는 프로포폴 인퓨전 릴레이티드 신드롬, 프리즈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맥, 심부전, 고칼륨혈증, 대사성 산증, 횡문근 융해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이 어려워서 보고가 많지는 않지만 5mg/kg/h 이상 고용량으로 48시간 이상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알파2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뇌관에서 프리시냅틱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노르에피네프린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셋 및 듀레이션이 프로포폴보다는 긴 편이고 피크 온셋 타임이 30분 정도로 타이트레이션 하시는 경우에 30분 단위로 조절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간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감량이 필요합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진통 효과를 갖고 호흡 억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감신경 억제로 인해서 저혈압이나 섬액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딩 도제 투여한 경우에는 말초에 분포하면서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딩 도즈는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호흡 억제가 적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인튜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중환자나 위닝 시도 중인 환자에서 선호가 되고 선망에서 여러 다른 세더티브에 비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서 선망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선호가 됩니다. 다만 비급여 약제로 고용량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항정신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테이션이 동반된 하이퍼액티브 딜릴리움이나 선망으로 인한 불안, 환각 등의 증상에 대해서 할로페리돌, 그리고 비정형 항정신병제, 쿼티아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형 및 투여 용량, 그리고 약물의 특징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서 선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외로 IV로도 투여할 수 있는데 추체로 부작용에 주의가 필요하고 QT 연장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QT 프롤ongation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QT 프롤ongations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인 퀴놀론계 항생제나 아졸계 항진균제, 아미오다론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 항정신병제 등은 할로페리돌보다 진정 효과가 강하고 추체로 부작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리셉터의 억제 작용으로 인해서 진정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해서 저희 중환자실에서는 수면제로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쿼티아핀이 가장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리스페리돈 같은 경우는
올람자핀이나 커티아핀에 비해서 진정 효과가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혈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는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올란자핀이나 커티아핀 같은 경우는 변비, 입마름 등의 항콜린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디스 조절 중에서 슬립 디스럽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ICU 환자들은 수면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약물 관련 요인을 살펴보시면 ICU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약물들도 수면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웨이브 슬립은 여기서 말하는 슬립 웨이브 슬립은 신체적 회복 단계의 수면인데 진통 진정제는 세데이션을 유발하긴 하지만 슬립 웨이브 슬립을 감소시켜서 실제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카테코라민, 그리고 프로프라놀 같은 베타 차단제, 스테로이드, 세오필린 등의 약물은 액티베이팅 효과를 갖고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이런 약물을 투여 조절해주고 이제 불가능하다면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을 하여서 수면에 대한 중재를 시행해야겠습니다. SICU의 수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수면 평가 시간 전까지 조명 및 소음 관리, 간호처치 최소화 등 비약물적 중재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에 1시에 수면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덱스메데토미딘과 커티아핀을 투여하여 수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경구 복용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을 이용하고 있고 기타 주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로페리돈이나 로라제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커티아핀을 투여하고 1시간 후에 수면을 재평가해서 추가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3시까지도 수면 장애가 있다면 주사제를 이용해서 수면 조절을 합니다. 이상 외과계 중환자실의 진정 및 수면 프로토콜과 프로토콜 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 주입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혼합수액, 투여속도 단위 등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 등록된 약속 처방을 이용해서 처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